65세 김미영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35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돌봤던 그 손은 이제 빈집에 찻잔을 들고 있었다. 2020년 3월 남편 병철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부산의 넓은 집은 마치 박물관처럼 조용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뭘 해드릴까요? 습관적으로 중얼거린 후에야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집 곳곳이 텅 비어 보였다. 거실에 큰 소파, 4인용 식탁, 넓은 주방. 모든 것이 미영 혼자에게는 과분해 보였다. 그런 미영에게 구원처럼 들린 것이 아들 민수의 제안이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전화기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서준이도 할머니가 있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요즘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7살 손자 서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그란 눈에 해맑은 웃음을 짓던 그 아이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느리 혜진도 전화를 바꿔받아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도 너무 걱정되거든요. 서준이 교육도 어머니가 봐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결혼 초기부터 미영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던 혜진이었기에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 뭘 말씀이세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게 2020년 여름 미영은 부산의 대저택을 정리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들네 아파트로 이사했다. 4년 전의 일이었다.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날을 미영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할머니. 문을 열자마자 달려오는 서준이의 모습에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이는 정말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가 계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죠? 그럼 할머니가 뭐든지 해줄게.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다.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미영에게 달려와 안겼다. 숙제를 함께하고 책을 읽어주고 가끔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기도 했다. 35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쌓은 경험이 모두 손자를 위해 쓰였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우리 서준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어제 연습시켜준 보람이 있네. 이런 대화들이 미영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은퇴 후 느꼈던 상실감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혜진도 처음에는 미영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저는 이렇게 맛있게 못 만들어요. 서준이가 어머니를 진짜 좋아해요. 어머니가 최고의 할머니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영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아,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 미영은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다. 서준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혜진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면 칼로리 낮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영양학을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했다. 서준이가 소풍 갈 때면 도시락도 직접 쌌다. 요즘은 현장학습이라고 하더군.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며 소시지를 예쁘게 넣어서 말이다.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서준이의 그 한마디면 새벽 일찍 일어나는 피로도 다 날아갔다.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도 모두 미영의 몫이었다. 혜진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민수도 회사 일이 많다고 하니까 미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머니한테만 맡기는 것 같아서요. 혜진이 미안해하면 미영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뭔 소리야, 혜진아. 이런 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너희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혜진의 말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묘한 변화였다. 마치 서서히 변색되는 종이처럼 미영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다. 물이 끓기 전 바닥에서 올라오는 작은 기포들처럼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묘했다. 어머니, 서준이 간식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혜진이 부엌에서 미영이 서준이에게 건네주는 과일을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들 비만 때문에 간식 조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더 많이 알 테니까. 그래, 혜진아. 내가 조심할게.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방식이랑 저랑 좀 달라서요. 어머니, 청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런 세제를 써야 해요. 매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라는 말이 따라왔다. 마치 미영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틀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약 정리에 대한 지적이었다. 어머니, 약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혜진이 미영이 정리해둔 가정상비약들을 보며 혀를 찼다. 감기약이랑 소화제를 같은 통에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미영은 어이가 없었다. 35년간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약물을 다뤘던 자신이 가정상비약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알겠어, 혜진아.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서준이와 관련된 일들이었다. 할머니 무릎이 아파요. 서준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친 무릎을 보이며 울먹였다. 할머니가 봐줄게, 서준아. 이리 와. 미영이 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상처를 살펴보려는 순간 혜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니가 개입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해왔던 미영이었다. 어린아이의 작은 찰과상 정도는 눈 감고도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미영을 밀어내고 서준이를 데려갔다. 서준아, 엄마가 약 발라줄게. 할머니는 요즘 방식 모르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의 가슴이 미어졌다. 35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숙제를 봐주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가 봐줄게. 어머니, 서준이 숙제는 제가 볼게요. 어머니 방식이랑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서 서준이가 헷갈려해요. 40년 전이지만 미영도 초등학교를 나왔고 서준이의 숙제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영은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존재감도 점점 없어져 갔다. 아침을 차려도 가니 너무 새요.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안 돼요. 서준이를 돌봐주려 해도 방해돼요라는 눈빛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설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름기가 다 안 빠졌잖아요. 혜진이 미영이 방금 씻은 그릇을 다시 빼앗아 씻기 시작했다.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위생 관리를 모르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그날 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혜진이 나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을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혜진의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부녀회장이 집에 왔을 때였다. 미영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혜진 씨,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자 혜진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집안일도 다 도와주시고 서준이도 잘 봐주시고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미영은 차를 우리던 손을 멈췄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던 그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부럽네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거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간호사셨거든요. 그래서 서준이 건강관리도 잘 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미영은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만 해도 약 정리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하던 그 입으로 지금은 건강관리를 잘 봐준다고 말하고 있었다. 부녀회장이 돌아간 후 혜진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차가 너무 진해요. 이렇게 우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다. 혜진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효부를, 집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혜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서준이가 급하게 달려왔다. 할머니, 엄마가 휴대폰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할머니가 찾아줄게. 미영은 서준이를 따라 혜진의 방으로 갔다. 책상 위도 보고 화장대도 살펴봤지만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서준아, 할머니가 엄마 폰으로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혜진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침대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네.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다. 미영이 그것을 주워서 서준이에게 건네주려고 했다. 여기 있네, 서준아. 엄마한테 가져다 드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전화를 끊기 전이라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메신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다. 발신자 표시 부분에 미영의 이름이 보였다. 무료 가정부.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이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봤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분명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무료 가정부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며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35년간 간호사로 살면서 그 어떤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모독이었다. 무료 가정부. 돈도 받지 않고 부려먹히는 하인. 그게 바로 며느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미영을 바라봤지만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휴대폰을 서준이 손에 쥐어주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미영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무료 가정부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떠올랐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혜진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며칠 후 미영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혜진이 또다시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샤워를 하러 갔을 때였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혜진이 정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다. 마음을 먹고 휴대폰을 들었다. 패턴은 예전에 서준이가 여는 것을 봐서 알고 있었다. 화면에는 단체 채팅방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다. 회사 동기 모임이라는 방에서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다. 혜진이 보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미영은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언니들,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데? 무료 가정부인 줄 아나 봐.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든 간섭하고. 매일 잔소리에 간섭에 진짜 미치겠어. 그래도 집안일은 해주니까 편하잖아. 편하긴 그냥 무료로 부려먹는 거지. 간섭만 안 하면 좋겠어. 언제 요양원이나 갈까? 미영의 손이 덜덜 떨렸다. 혜진이 자신을 무료 가정부라고 부르는 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번 그런 게 아니었다.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 아래 메시지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언니들,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자꾸 외출하고 은행도 가고. 어떻게 이상한데? 깜빡하는 것도 많아졌고 뭔가 헷갈려하는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혜진아, 돈 관리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무료 가정부가 더 지랄 맞아지기 전에.
솔직히 치매 아니어도 치매인 척하면 되잖아.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정리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혜진아, 빨리 후견인 신청해. 재산 정리하기 전에. 미영은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혜진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요양원에 가게 되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다. 혜진은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료 가정부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자신의 돈에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미영은 차근차근 자신의 경제적 기여를 되돌아봤다. 이 집 매매대금 9억을 모두 자신이 냈다. 매달 생활비도 자신의 연금에서 절반 이상을 보태고 있었다. 서준이 학원비, 가족 외식비, 각종 공과금까지. 그런데 무료 가정부라고? 누가 누구를 무료로 부려먹고 있는 건지 분명해졌다. 그날 밤 미영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다. 이제 진짜로 행동할 때가 온 것이다. 미영은 더 이상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있었다. 냉정한 판단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였다. 먼저 자신의 경제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다. 간호사 연금이 매달 220만 원씩 나오고 적금이 1억 2천만 원, 남편 병철이 남긴 보험금이 4억 원 정도 있었다. 여기에 이 집 매입비로 낸 9억까지 합치면 총 14억 정도였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가진 돈이 적지 않았다. 65세에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무료 가정부라고 불리면서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말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4년 동안 정들었던 공간이고 무엇보다 서준이를 떠나는 게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모두에게 나을 것 같았다. 혜진은 자신을 무료 가정부라고 생각하고 민수는 아내 편만 들고 서준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날부터 미영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박선미. 35년간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였다.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여보세요, 선미야. 나 미영이야. 어머 미영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선미야, 혹시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럼 물론이지. 언제든.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할게. 이틀 후 미영은 선미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35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처음이었다. 선미야, 나 정말 힘들어. 선미는 미영의 표정을 보더니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무슨 일이야? 건강에 문제라도 있어? 건강은 괜찮은데 며느리 문제야. 미영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무료 가정부라고 저장된 일부터 시작해서 혜진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소외감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다. 선미는 미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미영아, 정말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혼자 살 걸 그랬어. 그런데 미영아, 너 진짜 독립할 생각이야? 응.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런데 65세에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 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영아,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어. 응? 너도?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요양원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아직 건강한데 말이야. 미영은 깜짝 놀랐다. 선미도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혼자 살기로 했어. 제주도에 작은 집 하나 사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정말? 어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아. 훨씬 편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선미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다. 자신보다 1살 많은 선미도 혼자 잘 살고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미영아, 너 돈은 얼마나 있어? 미영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나보다 훨씬 여유 있네. 그 돈이면 제주도에 작은 집 하나 사서 혼자 살기에 충분해. 게다가 연금도 나오잖아. 선미와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선미야, 그런데 제주도는 어때? 정말 좋아.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집값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싸고. 바다 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날 선미와 헤어진 후 미영은 마음이 한결 정리되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제주도 지역 부동산 정보를 찾아봤다. 정말 선미 말대로 집값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되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 1억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다. 며칠 후 미영은 제주도로 내려갔다. 혜진에게는 그냥 친구 만나러 여행 간다고 했다. 직접 가서 보니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더 좋았다. 특히 마음에 든 건 작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었다. 집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마당에서 텃밭도 할 수 있었다. 이 집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작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고요. 수도나 전기 시설도 다 새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텃밭도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마음에 들었다. 계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었다. 4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미영은 평상시와 같이 지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서준이를 챙기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근차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은 어떠셨어요? 혜진이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다. 좋더라.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영은 깜짝 놀랐다. 설마 자신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그래? 제주도 공기를 마셔서 그런가 보다. 네, 확실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며칠 후 미영은 은행에 갔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계좌를 정리해야 했다. 간호사 연금 통장, 적금, 보험금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선생님, 큰 금액이라서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담당 직원의 질문에 미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돈인데 왜 상의가 필요한가요? 저 아직 멀쩡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혜진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갔다 왔어.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적금 만기되어서 정리하는 거. 혜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영은 혜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은행에 간다고 해도 관심도 없었을 텐데 오늘은 유독 신경 쓰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미영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이미영입니다. 어제 강남구 아파트 시세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네. 선생님. 시세 알아봤습니다. 요즘 그 지역이 재개발 얘기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요? 지금 시세로는 1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10억은 확실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4년 전 9억에 샀던 집이 지금은 11억. 그럼 자신이 가진 총 재산은 15억이 넘는 셈이었다. 매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서 매수 대기자도 있습니다. 바로 가능해요. 그럼 매도 의뢰를 넣고 싶은데요. 네, 언제든 오세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다. 하지만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혜진이 갑자기 미영에게 말을 걸어왔다. 응? 왜? 자꾸 외출하시고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병원 검사라도 받으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혜진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나가는 일이 좀 생겨서.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고요.
하지만 혜진의 표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을 느꼈다. 혹시 자신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그날 밤 미영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혜진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며칠 후 미영은 부동산에 가서 매도 준비를 마쳤다. 자신의 단독명의라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즉시 계약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다. 선생님, 이 정도 조건이면 일주일 안에 매수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지만 집에 들어가니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혜진이 자신의 방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혜진아, 뭐하고 있니? 아,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마트 좀 갔다 왔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그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나이 들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미영은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날 밤 미영은 혜진이 자신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의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으니까. 며칠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미영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미영은 다음날 오후에 계약하기로 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다. 혜진, 민수 그리고 서준이까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수가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의? 무슨 상의?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으신지요? 미영은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며칠 전 본 메시지의 연장선이었다. 건강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어머니, 그런데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요. 혹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미영은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검사?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요즘 정말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 순간 미영 안에서 뭔가 폭발했다. 드디어 이것들이 자신을 치매로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무료 가정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의 실행 단계였다. 혜진아.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휴대폰에 저장된 내 이름이 뭔지 기억나니?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민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나를 뭐라고 저장해놨지? 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무료 가정부. 그게 내가 나한테 붙인 이름이지?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 미영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것도 실수야. 며칠 전 캡처해둔 화면들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혜진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료 가정부인 줄 아나 봐.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든 간섭하고. 언제 요양원이나 갈까? 치매 아니어도 치매인 척하면 되잖아.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정리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민수가 화면을 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혜진아, 이게 뭐야? 여보, 이건. 미영은 계속해서 다른 화면들도 보여줬다. 혜진아, 빨리 후견인 신청해. 재산 정리하기 전에.
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나를 무료 가정부라고 부르면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민수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이런 말은 너무했어. 그 순간 미영은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래, 우리 아들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래도 뭐 혜진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어머니도 요즘 좀 예민하셨잖아. 그냥 오해일 수도 있고. 그 순간 미영은 확신했다. 아, 너는 끝까지 엄마 편이 아니었구나. 오해?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모든 것에 대한 체념이었다. 내 이름을 무료 가정부라고 저장한 게 오해야. 친구들한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한 게 오해라고.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혜진의 손을 잡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미영은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4년간 키운 내 아들이 이 모든 걸 보고도 아내 편을 드는구나.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다. 이게 뭔지 알아? 두 사람의 시선이 서류에 집중됐다. 이건 우리 집 매도 계약 준비 서류야.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어. 매수자도 이미 나왔고 10억의 계약 성사될 예정이야. 혜진과 민수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리고 이건 제주도의 산집 계약서야. 오늘 잔금 치르고 왔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미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이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 갑자기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혜진아, 너는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그냥 들켜서 미안할 뿐이지. 혜진이 계속 울며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이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미영은 비웃었다. 4년 동안 뭘 봤는데 이제야 깨달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는 것도 못 봤어? 서준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것도 못 봤고? 민수가 급히 미영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그냥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떠나시면 너무. 미영은 그 손을 뿌리쳤다. 생각은 이미 다 했어. 너희를 위해 4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때 서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와 상황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왜 다들 울어요? 할머니는 왜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미영의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서준아, 할머니는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서준이가 미영의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서준아, 너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혜진이 서준이를 달래며 말했다. 서준아, 할머니는 잠시 여행 가시는 거야. 금방 돌아오실 거야. 정말이요? 서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은 그 아이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다. 서준아, 할머니는 아마 오랫동안 못 볼 거야. 왜요? 할머니가 싫은 짓 했어요? 아니야, 서준아. 할머니는 그냥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져서 그래. 혜진이 다시 미영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사정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뭐든지? 미영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지난 4년 동안 나를 무료 가정부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되돌려줄 수 있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비웃었던 말들을 취소할 수 있고.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혜진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드디어 본심이 나왔구나. 재산? 미영은 차가웠다. 무슨 재산? 무료 가정부한테 재산이 있기는 했니? 아니 그게. 집도 팔고 이사도 가시면 저희는. 너희는 뭐? 서준이 교육비도 있고 생활도.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혜진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래. 너는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살면서 나를 무료 가정부라고 불렀구나. 미영은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지난 4년간 내가 얼마나 냈는지. 두 사람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 이렇게나?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나. 이 집 살 때도 내 돈 9억, 매달 생활비도 내 연금에서 대부분. 그런데도 나는 무료 가정부였어.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그건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4년 동안 누가 돈 내는지 몰랐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너희 둘 다 내 돈에 의존해서 살면서 나를 무료 가정부라고 불렀잖아. 미영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더 이상 무료 가정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미영은 문고리에 손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뒤에서 혜진의 울음소리와 서준이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 할머니. 서준이의 목소리가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미영은 계속 걸었다. 현관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살아. 나 없이도. 그리고 문을 닫았다. 40년간 키운 아들과 4년간 함께 산 가족을 뒤로하고 미영은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제주도에서의 6개월이 지났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마당에서 미영은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매일 아침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동네 보건소에서 미영의 경력을 알고 건강상담, 자원봉사를 제안했다. 35년간 쌓은 간호지식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약물 복용법을 알려주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가르치는 일이 보람찼다. 미영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건강해져요.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든든해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서울에서는 무료 가정부였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미영 선생님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다. 옆집 할머니는 미영이 혼자 산다는 걸 알고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앞집 아주머니는 텃밭 기르는 법을 알려줬다. 순희 씨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어때요?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편해요. 정말 그랬다. 외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유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는 예상대로 일들이 벌어졌다. 한 달 전 민수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혜진과 저는 곧바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둘 다 큰 충격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미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제야 깨달았다니. 혜진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회사에서 승진이 밀렸어요. 집안일과 서준이 돌보는 일 때문에 야근을 못하거든요. 그제야 미영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혜진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민수가 야근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미영이 뒤에서 모든 걸 도맡아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서준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있고요. 별거라니.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탓하기 바쁠 거라고 생각했었다. 며칠 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엄마 혜진과 이혼 절차에 들어갔어요.
환경이 힘들어지니 서로에게 지쳤나 봐요. 서준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미영은 그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서준이 때문에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그뿐이었다. 그 아이도 민수와 혜진의 아들이었다. 나중에 커서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 어제는 서준이가 직접 쓴 편지가 왔다.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미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미영은 정말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하는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 가장 좋은 건 더 이상 무료 가정부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냥 미영 선생님이다. 존중받는 사람이다. 어젯밤에는 동네 이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더군. 선생님, 우리 동네에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기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정말 그랬다. 서울에서는 손자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35년 경험을 인정받고 있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초조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평화롭고 당당해 보인다. 65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다. 가장 좋은 건 뒤에서 자신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무료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존중받는 김미영으로 살 수 있어서 매일이 행복하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그 무료 가정부라는 말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모욕이 가슴을 찔렀기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었으니까.